2장 인공지능의 기초 지식을 배워보자. 우리 주위의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자. 앞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의 지능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드디어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다수 탑재되어 있어서 기존의 피처폰에 비해 똑똑한 기능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등장한 지 불과 수년 만에 폭발적으로 보급되어 오늘날엔 2명 중 1명, 20대의 90% 이상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폰을 잘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스마트폰의 본체에는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까요? 인공지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자. 인공지능에 대한 나의 입장은 인공지능이란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을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하고 싶다거나 비즈니스에 인공지능을 도입,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연구,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먼저 자신이 인공지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명확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공지능에 관여하려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공지능에 관여하려 하는가? 인공지능에 관여한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1번, 무언가를 해명하고 싶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해명하고 싶다는 입장으로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을 다루는 과학자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이나 뇌의 기능을 해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2번, 무언가를 구현하고 싶다.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구현하고 싶다는 입장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이나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 몸 담은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곤 합니다.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가?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인공지능에 관여하려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덧붙여 여러분이 만약 무언가를 구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최종 목표, 즉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인공지능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인간의 지능을 만들고 싶다.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진 지능을 만들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간 그 자체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인간처럼 동작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제대로 인간과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2번, 인간의 지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예시를 통해 설명하자면 새처럼 날기 위해서 새와 100% 같은 구조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본 원형만 파악한다면 새와는 조금 다른 구조이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새의 모든 구조를 재현하지 않고도 하늘을 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구조가 완전하게 인간과 같은지는 제쳐두고
표면적인 행동이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만을 생각하는 것이 2번과 같은 입장입니다. 1번의 입장대로 인간과 완벽하게 같은 지능을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 2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3번. 인간의 지능으로도 실현하기 어려운 기능을 만들고 싶다. 마지막은 인간의 지능으로도 실현하기 어려운 기능을 만들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보다도 더 굉장한 지능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므로 가장 꿈이 넘치고 야심찬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요즘 장기와 체스 등의 분야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사례가 생겨 큰 주목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더욱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입장. 앞에서 소개했듯이 지능은 뇌뿐만 아니라 신체에 의해서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다룰 때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들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지능에는 뇌가 중요하다. 2번. 지능에는 신체가 중요하다. 3번. 지능에는 뇌와 신체가 모두 중요하다.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소프트웨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드웨어에도 주목함으로써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볼 그라운딩 문제. 인공지능 분야에는 심볼 그라운딩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표상을 실제 세계에 결부시켜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사과라는 단어만을 알려준다 한들 이해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실제로 사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과라는 단어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가 지능에는 뇌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능에는 하드웨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심볼 그라운딩 문제 해결에도 근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참고로 필자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대화 시스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과 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입니다. 무엇을 위해 인공지능에 관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무언가를 구현하고 싶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 지능에 관해서는 뇌도 신체도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사용하여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전부 혼자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오사카 대학의 이시구로 연구실과 공동으로 대화하는 안드로이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U짱, 오른쪽이 스켈레톤이라는 안드로이드입니다. 이 로봇들은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인간과 대화합니다. 오늘날까지의 인공지능의 역사를 정리해보자. 세 번의 붐. 여기서부터는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배울 것은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대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만큼 대화 시스템의 역사도 다뤄보려 합니다. 대화 시스템은 인공지능에서도 특히 중요시되는 영역이므로 지금까지 인공지능 붐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에서 큰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붐이 사그라들 때마다 빙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오늘날까지 총 3차례의 붐이 있었으며 딥러닝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이 제3차 붐에 해당합니다. 제1차 붐. 지식이란 곧 기호철이다. AI라는 표현이 탄생한 것은 1956년입니다. 인공지능의 연구는 194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가 최초였습니다. 다트머스 회의는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 발표의 장이었었는데 당시 컴퓨터상에서 기호 처리를 통해 퍼즐 등을 고속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연구가 진행됨과 함께 모든 사람이 컴퓨터의 가능성에 가슴을 설레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공지능의 제1차 붐이 시작됩니다. 제1차 붐의 주류가 된 것은 지능이란 곧 기호 처리이다 라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1차 붐 당시에 대화 시스템의 연구도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일라이자라는 대화 시스템입니다. 상담 치료사 역할을 하는 대화 시스템으로서 텍스트 채팅을 통해 인간과 대화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라이자는 자신에 관해 묻는 질문을 받으면 당신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유저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대답합니다. 즉, 자신이 먼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말하지는 않고 유저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반복하면서 유저가 점점 나에 대해서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쉬들루라는 대화 시스템도 유명합니다. 사키 블록이 표시된 단말기에 유저가 지시를 내리면 그에 따라 표시된 블록을 옮기는 시스템입니다. 사키 블록을 적절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블록을 움직인 뒤에 그 밑에 있는 블록을 움직이고와 같이 블록을 움직일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쉬들루는 이러한 처리도 수행했습니다. 제1차 붐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대화 시스템이 생겨났지만 붐은 금방 식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퍼즐과 같은 문제는 풀 수 있어도 사회에 실제로 도움이 될 법한 문제에는 손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라이자는 단어에 반응하여 기계적인 반응을 돌려줄 뿐이고 유저가 한 말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쉬들루도 사키 블록에 대한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단어에 기계적으로 반응하거나 지시대로 사키 블록을 움직이는 능력만으로는 당연히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의 세계, 프레임 문제. 인공지능이 실제 세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프레임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임 문제란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짐을 가지러 방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하지만 로봇은 짐이라는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짐 위에 꽃병이 놓여 있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짐을 들어 올려서 꽃병을 깨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 이외에도 주의를 기울일 경우에는 어디까지 고려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짐의 윗뿐만 아니라 아래나 근처에 있는 물건에도 주의해야 할 텐데 이러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처럼 컴퓨터가 적절한 범위를 제대로 정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켜 프레임 문제라고 부릅니다. 제2차 붐. 지능이란 곧 지식이다. 제1차 붐은 실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나 프레임 문제 등으로 인해 종결되면서 인공지능 연구는 잠시 빙하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서 제2차 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이란 영어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에 집어넣은 뒤 그 지식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는 여러 가지 증상을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치료와 투약을 하면 좋을지 판단합니다. 이때 의사가 사용하는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해 둠으로써 컴퓨터로 하여금 마치 의사처럼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이 전문가 시스템이 실제로 도움이 된 사례가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제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라는 것이 발족되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붐의 주류는 지능이란 곧 지식이다 라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현실 세계에 대해 고려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으므로 그렇다면 인간이 가르쳐서 똑똑하게 만들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시스템 분야에서도 지식을 갖춤으로써 고도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바로 GUS라고 불리는 대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프레임이라는 구조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레임은 프레임 문제에서와 같이 테두리, 범위를 의미합니다. 프레임이란 인간에 의해 미리 규정된 시스템이 주목해야 할 데이터 구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회의실을 예약하기 위한 대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회의실에 관계된 정보의 프레임을 준비해 두고 그 프레임에 포함된 내용만을 시스템에 이해시킵니다. 이를 통해 회의실과 관계없는 유저의 발언은 무시하고 회의실에 관계된 발언만이 처리 대상이 되어 올바르게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그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상황 외에는 대처하지 못하는 융통성 없는 캐릭터가 종종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미지에 가깝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프레임을 사용하면 이처럼 융통성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제1차 붐과는 달리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사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지만 제2차 붐 역시 금방 사그라들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전문 지식을 적절히 표현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라면 괜찮지만 전문가쯤 되면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지식 또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리켜 지식 획득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식 획득 병목이 원인이 되어 지식을 얻기 위한 비용이 높아진 탓으로 전문가 시스템은 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다시 빙하기를 맞게 됩니다. 제3차 붐. 지식이란 곧 학습이다. 오늘날은 한창 3차 인공지능 붐이 일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3차 붐에 불을 붙였던 것은 누가 보아도 딥러닝일 것입니다. 딥러닝은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기계학습의 일종입니다. 이 기계학습의 정밀도가 딥러닝 기술을 통해 비약적으로 진화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지 분류와 같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딥러닝에는 놀랄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도 학습 시 주목해야 할 점을 자동으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딥러닝이 등장하기 전에는 인간이 직접 컴퓨터에 이 부분에 주목해서 분류하라고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에서는 이 과정이 불필요해졌습니다. 어디에 주목해서 분류할 것인지를 자동으로 데이터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로 구글의 고양이가 잠시 주목을 모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분류할 때 고양이의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제3차 붐이 한창인 지금은 지식이란 곧 학습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학습, 특히 딥러닝에서는 인공지능이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규칙성 등을 발견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화 시스템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딥러닝을 사용한 연구 개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들이 대화 데이터 수집에 몰두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딥러닝 학습에는 각 데이터의 정답 여부를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에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크라우드 소싱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평가를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평가 하나를 부여하는 데 10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딥러닝에는 수백만 건 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모으는 수단뿐만 아니라 자금력도 필요하다는 점이 딥러닝의 난점입니다. 덧붙이자면 이처럼 일부 처리를 크라우드 소싱으로 돌리는 것을 휴먼 컴퓨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인간이 투입된다니 꽤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산업 응용이 활발해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붐에서는 없었지만 제3차 붐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현상에 대해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산업 응용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에 뛰어들어 수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인공지능에 관여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후로도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공지능의 평가 방법. 인공지능의 중요한 평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학 분야에서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술의 개선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반응을 평가하는 튜링 테스트. 가장 먼저 소개할 인공지능의 평가 방법은 바로 튜링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로 이름 그대로 튜링이라는 사람이 발안하였습니다. 1950년 발표 당시에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림 2-11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른 곳에 있는 두 사람과 채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상대인 두 사람 중 하나는 인간, 하나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테스터가 둘 중 어느 쪽이 인간이고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를 판별하지 못하면 그 컴퓨터는 튜링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다시 말해 컴퓨터가 상대방에게 자신을 인간이라고 인식시키면 합격입니다. 튜링은 이 테스트를 발표했을 때 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본 뒤 30%의 사람이 속는다면 그 시스템은 튜링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30%가 튜링 테스트 평가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겉모습이나 말투 등의 판정 결과를 좌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팅으로 이야기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채팅 대신에 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토탈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이 있다는 뉴스를 접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유진이라는 13살 우크라이나인 설정을 가진 챗봇이었습니다. 당시 콘테스트 참가자의 3분의 1이 해당 시스템을 인간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튜링이 정한 30%를 넘었으므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만 가지고 인간 못지않은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는 아직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테스트 시간이 너무 짧아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살의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설정 때문에 영어 문법이나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소 이상하더라도 넘어가기 쉬웠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튜링 테스트 자체는 인공지능을 한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건 하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완성된 인공지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조건을 전제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만 연구한다면 통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과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통과했는지와 같은 부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중국어방 튜링에 대한 반론. 앞에서 소개한 튜링 테스트는 채팅상에서의 행동이 인간과 구별되는지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시 말해, 내부 구조는 어찌되었든 표면적인 행동이 인간답다면 통과되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에만 주목하는 것을 가리켜 기능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주의의 회의적인 입장에 기반한 사고 실험이 등장했는데 바로 존설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중국어 방입니다. 중국어 방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을 작은 방 하나에 가둬둡니다. 창문은 없지만 종이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틈새로 외부와 이어진 방입니다. 그리고 중국어가 쓰인 종이가 그 틈새로부터 들어옵니다. 갇힌 사람은 방 안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이런 문자열이 적혀 있다면 이 문자열을 적어라 라는 지시대로 종이에 대답을 적어서 외부로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면 방 밖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성립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설은 중국어 방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튜링 테스트는 대화가 성립하는 것만으로 통과라 보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말 인간과 같이 내용을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이란 의식을 가진 듯한 인공지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약한 인공지능이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를 수행할 뿐인 인공지능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의식을 정의하는지 설명하자면 지식의 정의 이상으로 이야기가 복잡해져서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므로 더 이상 더 깊게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표면적인 행동에만 주목하는 연구자 쪽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별 기능에 대한 평가. 이미지 인식.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등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식의 정밀도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미지 인식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 정밀도를 평가합니다. 100장의 이미지가 있고 각각 고양이, 개, 인간 라벨이 붙어있는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이 경우 각 이미지가 어느 이미지인지를 인공지능에 판별시킨 뒤 산출된 정답률이 분류 정밀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분류 정밀도는 분류 대상 이미지의 총 매수 분의 올바르게 분류한 이미지 매수. 음성 인식. 음성 인식의 경우 이미지 인식에서 정답률을 측정했던 것과는 달리 단어 5 인식률이 자주 사용됩니다. 단어 5 인식률이란 단어 그대로 얼마만큼의 단어를 잘못 인식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단어 5 인식률은 인식해야 할 단어의 수분에 대치 오류의 수 더하기 삭제 오류의 수 더하기 삽입 오류의 수. 계산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음성 인식 오류에는 대치 오류, 삭제 오류, 삽입 오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들의 수를 원래 인식했어야 할 단어의 수로 나누면 단어 5인식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기 어려운 건 어떻게 할까?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과 같이 명확하게 정답 여부를 알 수 있는 분야라면 평가가 간단하지만 기계 번역이나 대화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는 정답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정밀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번역 분야를 예로 들자면 I have a dog이라는 단순한 문장이더라도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를 갖고 있어요. 저는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와 같은 복수의 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두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정하기 어려운 답들입니다. 대화 시스템의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 무슨 말을 하면 정답인지를 간단히 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를 떠올려 보면 아시겠지만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해도 좋고 내일은 말 그려나요? 라고 대답해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주관평가입니다. 많은 유저에게 실제로 기술을 사용하게 한 뒤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평가 방법입니다. 단,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서 결과를 평균화시켜야 하고 이 때문에 매번 많은 사람을 동원하다간 비용이 높아지고 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자동평가 척도를 사용합니다. 자동평가 척도 설정. 그렇다면 자동평가 척도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기계 번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수의 문장을 사람과 시스템에게 각각 번역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번역과 시스템의 번역을 비교해서 번역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척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번역에 들어있는 표현이 기계의 번역에도 들어있다면 좋은 번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번역에 들어있는 표현의 개수도 평가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척도의 타당성을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검증합니다. 상관계수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시스템의 번역 결과에 사람이 직접 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와 사람의 번역에 들어있는 표현의 개수의 상관계수를 측정합니다. 만약 상관계수의 값이 높다면 사람의 번역에 들어있는 표현의 개수가 좋은 척도라는 의미이므로 평가 척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계 번역에서 사용되는 평가 척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블루라는 척도로 인간의 번역에 들어있는 표현의 개수와 유사한 척도입니다. 일단 자동평가 척도가 결정되고 나면 대역 데이터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도록 알고리즘 연구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평가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게 되어 개발 비용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뉴스를 검색해보자. 지금까지 소개했듯이 오늘날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뉴스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뉴스의 수나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산업 응용에 대해 알아보자. 모든 분야에서 응용될 전망이 보이다. 실습을 통해 알아보았듯이
인공지능에 관한 뉴스의 수는 매우 방대합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뉴스들은 인공지능이 하루가 다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진보 중인 분야라는 사실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회적인 관심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들어서는 딥러닝 기술이 진전을 보이면서 인공지능 연구에 가속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의 전망이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분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의 로봇은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그 외에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나 자동 분류의 조합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비교적 모으기 쉬운 영역들입니다. 자율주행. 그 이름 그대로 목적지까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응용에 있어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일 것입니다. 자율주행에서는 엑셀, 브레이크, 핸들링 등의 모든 조작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의 일부 조작은 이미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 완전한 자율주행이 실현된다면 사람 물건의 이동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날의 생활 양식이 근본부터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로봇, 퍼스널 로봇이나 드론 등 로봇의 활동 영역은 집안뿐만 아니라 바깥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 운송과 같이 기초적인 일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사의 페퍼와 같이 상품의 선전이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용으로 사람의 작업을 줄이기 위한 단순 작업에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인공지능의 진화에 따라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응용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IoT. 인공지능을 IoT 분야에 응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없었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량의 센서에 입력된 정보를 인공지능에 분석시키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실현된다면 도시 내 사람들의 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교통이나 전력 등의 자원 배분을 자동으로 최적화하거나 교통정체나 전철의 혼잡을 해소하거나 전력 수급량을 낭비 없이 관리하는 등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사회 본연의 모습이 크게 바뀌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와의 인공지능 응용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정말로 올 것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한다? 요즘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점이란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의미로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구글의 기술부문 디렉터를 역임하고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 많은 예언을 적중시켰던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2045년에 도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커즈와일이 이 예언에서 근거로 삼은 것은 지수함수적 진화의 역사입니다. 진화의 역사는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지수함수적이라는 표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듯한 추이를 가리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은 아니지만 아주 사소하게 느껴졌던 것이 어느 순간 매우 큰 값이 되어 있는 상황이 지수함수적 추이의 특징입니다. 커즈와일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중요 사건의 간격들이 최근 들어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세포 생물로부터 다세포 생물로의 진화는 몇십억 년이나 되는 세월이 필요했지만 일단 다세포 생물이 되고 난 뒤의 진화는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출현 이후로는 진화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생물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발전도 이처럼 지수함수적 추이를 보입니다. 단위 가격 대비 계산 능력 역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2-15를 봐주세요. 이 그래프에 따르면 커즈와일이 특이점의 도래를 예언한 2045년 즈음에는 인류의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산량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